안개와 뒤섞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으며 시민들은 하루 종일 바깥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한강 공원이나 전통시장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겼고 어린이집에선 아이들에게 마스크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비중이 높아지는 등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나쁜 성분 함유량이 많을 뿐더러 폐포 깊숙이 침투해 암을 유발합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중국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의결 직후 전자결제를 통해 개헌안의 국회 송부를 제가했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주도한 개헌안이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된 건데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일부터 이 안을 놓고 개헌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우리 측은 자동차 시장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농업 분야 등 레드라인은 지켰습니다. 철강 관세 협상도 함께 타결돼 한국은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국민들에게 참회의 뜻을 밝힌다며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사 기일을 이틀 뒤인 28일 오후 2시로 다시 잡았습니다. 산봉우리와 절벽들 사이에 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한 이 캠퍼스는 이번 달에만 2번이나 폭설로 휴교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외톨이 캠퍼스를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고농도 초미세먼지입니다. 시민들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면서 도심 공원과 노점상 등엔 발길이 뜸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바깥에 나가질 못합니다. 실내에서 체조를 하고 모여 앉아 수업을 듣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전국을 덮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호흡기가 약한 아이들에게 특히 좋지 않습니다. 한참 야외 활동을 할 시간이지만 오늘 아이들은 나가질 못합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갇혀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오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먼지와 안개가 뒤섞여 앞을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실내에 들어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거리 상인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찾는 손님이 뜸해지자 자신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굉장히 깊숙이 파고든다니까 목이 좀 칼칼하니까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있어요. 평소 산책하는 시민들로 북적거린 한강 둔치엔 적막감마저 돌았습니다. 손님이 너무 줄었어요. 운동하시는 분도 거의 안 나와요. 길거리 행인들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맸습니다. 웬만하면 이 마스크를 안 쓰는데 오늘은 초짜가 붙었더라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고 해가지고 마스크조차 쓰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아직 많습니다. 시민들은 하루 종일 뿌연 먼지 속에서 답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예, 프로야구 선수들도 연습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깊은 숨을 들이쉬기가 꺼림칙해서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세상. 아이들은 더 위험하다니 휴일에 바깥 나들이도 조심스럽고 마스크를 쓰자니 답답하면 둘째치고 이거 하나 한다고 안전한 것인지 여전히 불안한 세상. 어느 사이에 이것이 한국 땅의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어제는 급기야 전 세계 주요 도시들 가운데 서울이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는 그동안의 다각도로 취재해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러다가 공기가 맑아지면 또 잊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참에 미세먼지 대책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더 많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더 독해졌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모래 씹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숨이 헉 막히고 컬컬해져요. 지금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공기가 나빠진 걸 느껴요. 주말부터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은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과거에 비해 공기질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이런 분석의 근거는 흔히 미세먼지라 불리는 PM10의 농도입니다. 서울은 연평균으로 지난 2002년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에서 작년에는 44 마이크로그램까지 줄었습니다. 자, 그럼 점점 독해지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평가는 선입견이나 오해일까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 즉 초미세먼지 농도의 OECD 국가별 순입니다. 1990년만 해도 한국은 연평균 26 마이크로그램으로 7위였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의 수치가 개선이 됐지만 우리만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증가했고 순위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당연히 미세먼지 내 초미세먼지 비율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2015년 이후 3년간 3월 26일자 미세먼지의 구성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48%였던 것이 이듬해 61%, 그리고 작년은 75%까지 올랐습니다. 이 작년 5월 22일 백령도의 경우 96%까지도 올랐습니다. PM2.5는 탄소와 검댕, 황산염과 질산염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섞여 있습니다. 과거 흙먼지 수준이던 미세먼지가 입자 크기는 작아지고 독성은 훨씬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공기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먼지에도 독한 성분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덩어리 큰 미세먼지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식적인 측정이 시작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초미세먼지 측정소도 작년까지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40%에 불과했었고 올 들어 부랴부랴 같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라는 것도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초미세먼지는 화학적으로 더 독할 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훨씬 더 심각합니다. 기관지를 넘어서 폐포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는 세포의 악성 돌연변이, 즉 암 발생을 유도하고 더 작은 것은 혈관을 타고 뇌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 김모 씨는 이달 중순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암의 80% 이상은 흡연과 관련 있는데 김 씨의 폐암은 비흡연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서남입니다. 그냥 퓨지도 못하고 담배 연기를 이렇게 못 맡아요. 폐암 중 서남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서남의 원인으로서 초미세먼지도 그중에 중요한 원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 몸에 도달할 수 있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먼지는 보통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집니다. 적혈구 크기의 미세먼지는 기도, 기관지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대장균 정도의 크기인데 기관지를 넘어 폐포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폐에 쌓여 폐포를 꾸준히 자극하게 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 돌연변이, 즉 암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국 암 역학조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도에서 색이 짙을수록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인데 폐암 사망률이 높은 곳을 의미하는 점들은 색이 짙은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바이러스 크기의 나노 입자 먼지는 현재 채집과 분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먼지들은 폐포 내 벽을 뚫고 혈액까지도 침투가 가능합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쥐의 혈관벽에서 나노 입자가 발견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들어간 나노 입자 먼지는 심혈관 내질환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처럼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닥치는데 정부 대책은 한가합니다. 중국이 야외에서 고기 굽는 것까지 막는 동안 우리는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다 들이마신 뒤에 시행하는 사후 대책뿐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한때 대기 오염 상태를 보여주는 공기 질량 지수가 인천은 196, 서울은 182이었습니다. 각각 세계 3위와 5위를 기록한 수치로 15위였던 중국 베이징보다 높았습니다. 가스실이 연상될 만큼 하늘이 뿌연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은 물 뿌리기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비슷한 시각 베이징 지역에 스모그 경보를 내리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건축 폐기물 등이 담긴 화물차 운행 금지와 공장 가동 중단 등은 물론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까지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나쁨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연속해서 다음 날 예보도 나쁨으로 나와야 비상 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예보가 하루만 틀려도 비상 조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마저도 정부 차원의 강제 조치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공공기관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등이 고작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강력한 저감 대책을 요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 문제는 오염원 측면에서 당연히 중국과의 연관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자료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염원이 한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강한 근거로 삼는 것이죠.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오늘 베이징 일원에도 두 번째 높은 단계인 오렌지색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는데 대응은 어땠습니까? 최근에는 이틀 전부터 예비 경보가 스마트폰 등으로 옵니다. 공식 발령된 시점부터는 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나 감산 조치가 본격화합니다. 제일 높은 적색 경보가 내려지면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강제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차량에 한정되는 한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는 건데 중국이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딱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스모그와의 전쟁,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스모그와의 실제적인 전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가지 액션 플랜을 담아 대기 10조를 발표했고요. 2014년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환경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리커창 총리가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이란 용어를 쓰면서 말 그대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주도를 하고 책임자 인사 문체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독하게 했다고 하는데 전쟁의 성과는 그래서 어땠습니까? 베이징시 12월 초미세먼지는 44 마이크로그램, 1월에는 34 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4년 사이 평균 3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선 목표 달성률에 못 미치면 시장을 문책했고 전년보다 악화된 경우에는 1인자인 당서기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난 2년간 장관급 3명을 포함 2,100명이 징계받았습니다. 예. 자, 수도권의 효과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베이징 일대 수도권 단속 여파로 오염 공장이 한국과 인접한 산둥성 등지로 이전했다는 인식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산둥성 환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초미세먼지 98 마이크로그램에서 지난해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전설 진위 여부를 떠나 산둥성의 공기질도 개선된 수치입니다. 18만 개로 추산되는 중국 수도권 오염 유발 기업은 이미 중국에서 갈 곳이 없어 퇴출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당대회에서 금융위기 방지, 빈곤 퇴치와 함께 오염과의 전쟁을 3대 전쟁으로 설정한 만큼 중국의 스모그 퇴치 의지는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시가 올해 발급한 차 번호판 10만 대 중 6만 대를 전기차로 의무화하고
석탄 난방을 천연가스로 교체한 것은 모두 근본 조치에 속합니다. 예,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오염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중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누가 봐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그동안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이번 주 내내 진행을 해드리고 특히 2부에서 초미세먼지가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예정됐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불응할 뜻을 밝혔는데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원래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네,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검사 및 수사관들은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 오후 1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응해달라고 설득을 거듭했지만 불발됐고 오후 3시 30분쯤 철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채 이 검찰 수사에 불응한다는 취지의 서면만 강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계속 검찰 수사는 거부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는지요?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제출한 자필 서면에도 구체적인 이유를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강훈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 준수 차원에서 소환 조사에 응했지만 구속 이후에도 주변인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조사를 계속 시도한다 이런 방침이죠? 네, 일반적으로 구속 상태 피의자는 구치소든 검찰청이든 예정된 조사실로 나와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감안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나오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 중으로 지속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배려를 충분히 해줬다는 입장이라 조금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나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만 제안을 해뒀을 뿐 다른 직계가족의 면에는 허용을 해둔 상태입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시영 씨가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만일에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나요?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끝끝내 조사를 거부한다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난 14일 조사 내용만 넣어서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또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사자 조사는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일 뿐이지 그 자체로 기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옥중 조사를 거부하자 조서 첨부 없이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동부구치소 앞에서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수해온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과 다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사 당일 검찰 수사 거부 카드를 꺼내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된 의혹으로 검찰 안팎에서 이미 외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측근들이 검찰에서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나 자신의 재판 등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하는 것, 수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에 넣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명분일 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프레임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 소환조사 당일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며 억울함을 간접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구속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에서도 내가 구속되면서 가족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치 지도자이자 희생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구속기한이 연장된 뒤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모든 재판과 검찰 추가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예, 비슷한 상황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옥중조사 거부를 선언한 날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현충원을 찾아서 천안함과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의 페이스북에도 공개가 됐는데 몸은 구치소에 있지만 측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른바 보수 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유감스럽다. 천안함 8주기를 맞아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에 오른 글입니다. 비슷한 시간 이재호 전 의원과 유익 전 대통령 실장 등 측근 11명도 천안함 묘역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들어가시면서 3월 26일은 꼭 참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측근들은 방명록에도 자신들의 생각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고 대신 헌화도 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뒤엔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할 겁니다. 옥중 조사를 거부한 날 측근들이 대리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운 겁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MB계가 보수 진영에 호소하면서 세력 재결집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MB계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보수들이 잘 결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 중에 전자결제로 서명을 한 겁니다. 예고했던 대로 개헌안에 대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개헌안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결과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숙소에서 국회 송부와 공고 절차를 전자결제로 체가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1시 반, 아랍에미리트 현지 시간으로는 일과를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 35분의 일입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제가 1시간 반 만에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대국민 입장도 냈습니다. 국회에서 나오는 왜 지금이냐는 물음에 답한 겁니다.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입니다. 개헌안 제출이 촛불광장 민심의 구현이고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데다가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대통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안보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전자결제한 뒤에 곧바로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이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내일부터 개헌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의 앞날은 험난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차하면 장외로 나갈 태세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국회의장과 만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내일부터 개헌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6월 투표안을 포함해 개헌 투표의 시기까지 논의해보기로 한 겁니다.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기는 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협상에 임하는 각 당의 입장은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통과를 추진합니다. 촛불 시민의 명령이고 주권자 국민의 개헌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까지 시사하며 저지를 다짐합니다.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른 야당들의 입장도 제각각입니다.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찬반의 정도와 협상의 여지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이 개헌 불덩어리를 국회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자칫 개헌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는 일단 다음 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자유무역 협정 개정, 즉 철강 관세를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이 일괄 타결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와 제약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신 철강 관세는 면제받고 농업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쪽에선 서로 윈윈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미 FTA 개정에서 우리 측이 양보한 대표적인 분야는 자동차입니다. 미국이 화물 트럭 시장에서 관세를 없애는 시기를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자체 안전 기준만 통과하면 우리가 수입을 허용해주는 물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납니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 업체별 수입량이 10,000대가 되지 않아 한도를 늘려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약 가격을 제대로 매겨달라는 미국 제약업체들의 요구에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수입 철강에 물리는 폭탄 관세에서도 한국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관세 면제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 268만 톤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큰 고비를 넘겼을 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wo-term president, 8년 동안 백악관에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엔 제가 봤을 땐 계속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초강경주의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가 내정된 직후에 북한에 대한 첫 발언을 보니 시간 끌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간다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 옆에 동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이래저래 양측의 신경전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볼턴 보좌관 내정자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북한이 시간 끌 가능성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려고 협상을 최대한 천천히 굴려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루하게 협상을 끌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볼턴은 또 리비아식 핵포기, 즉 완전한 핵폐기 후 보상하는 방식을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고 했습니다. 과거 핵포기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을 조금씩 주고받는 접근은 이제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 볼턴이 동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북한은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볼턴이 대통령에게 군사력 사용을 강하게 조언할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제무기 사찰단이 북한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걸 허용하도록 촉구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3일 뒤에 열리는데 회담의 날짜나 의전 등 기본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물론이고 역시 비핵화 문제를 어디까지 얘기하기로 정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고위급 회담에서 최우선으로 다룰 의제는 정상회담 날짜와 기간입니다. 남북 정상이 언제 만날지 그리고 당일치기 회담을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연이틀 판문점으로 출퇴근 회담을 할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회담을 추가로 이어갈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경호와 식사 등 의전 문제, 대표단 구성과 규모,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 개선을 걸어넘을지 등 이동 경로도 협의돼야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의제의 범위를 사전 조율하는 일도 핵심입니다. 앞서 정상회담 준비위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등 3대 의제를 북측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최고 지도자가 아니면 결정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얼개는 만들겠지만 쟁점되는 부분들은 몇 개 놔두고 정상 간의 담판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핵화 문제 등 뜨거운 쟁점의 경우 사전 조율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결론을 낼지는 결국 정상 간 만남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전 지사 없이 영장심사를 할 수 없다면서 모레 오후로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잡혀있던 영장실질심사 직전 안희정 전 지사 측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국민들 실망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심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할 때는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레 오후 2시로 다시 심사 기일을 잡았습니다.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영장도 새로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안 전 지사가 법정에 구인된 뒤에도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 그때는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혀 향후 심사에 출석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투 운동을 처음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과 관련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이번 주에 서면 조사합니다. 최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도 결정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이 이번 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면 조사합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며 서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서 검사에게 성추행 여부를 물은 이문정 검사를 불러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최근 최 의원에게 조사 필요성을 수차례 알렸지만 최 의원의 계속된 거부로 서면 조사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사법 처리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조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로 범죄 구성 요건을 보강하는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 검사와 변호인단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검사가 일선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로 연차 휴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재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학생이 신고 뒤에 가해 교수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서울 예대에 대해서 교육부가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흘간 학교가 가해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예대가 입학 전형료와 국고 지원금을 부당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경찰을 개에 빗대서 비판한 것 때문에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결국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경찰의 수권 사업인 수사권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종의 달래기로 보이는데 경찰 측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확정받은 날 경찰이 김 시장의 측근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이 경찰을 향해 내놓은 논평입니다. 이후 전국의 경찰이 반발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오히려 검경을 대등한 수사기관으로 보는 당론을 재검토하겠다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경찰의 수건인 검경 수사권 독립 추진 약속을 번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14만 경찰 표심이 통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의 비판은 여당의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따로 만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 국한된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모욕을 당했다며 일선 경찰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지만 당장 이 같은 방침은 홍 대표와 엇박자인 셈이어서 추진 여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황 청장과 나머지를 갈라 설득하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이 경찰 조직에 먹힐지도 불투명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과 병력 출동 문제를 검토한 것을 놓고 저희 보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사실관계에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해를 살 만한 일이어서 오늘 짧게나마 사실 확인 차원에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SBS 보도의 핵심은 이철희 의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위수령 문제를 검토했는데 왜 JTBC는 이걸 빠뜨렸냐는 겁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는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가 이 의원 질의와 무관하게 위수령 문제가 포함된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내용, 질서 유지를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대한 검토를 당시 장관이 지시를 했고 실제로 문건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 문건을 보면 무기 사용이라든지 계엄령 등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촛불 당시 이런 문건이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저희 의원실에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 요청과 무관한 오히려 대비되는 군과 국방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도방위 사령부는 2016년 11월 9일 촛불 집회 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력 증원과 총기 사용 수칙이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2주 뒤 위수령 폐기 논의 연역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처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 질의 2달이 지나서야 합참은 군 출동 상황은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특히 폐기 논의 자료는 없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미 나흘 전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합참, 육군본부와 회의에 폐기 필요 판단이란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앞선 2014년 검토 결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논의 자료가 없다고 한 겁니다. 2017년 2월 14일 이 의원이 위수령 폐지 입장을 다시 묻자 사흘 뒤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쯤 위수령 검토 문건이 장관에게 보고됩니다. 이후 정작 이 의원 요청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2월 20일 합참은 그동안 있었던 내부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지우고 문건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합참이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관에게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장관 주재 회의 결과 이후에 갑자기 폐지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문건이 재작성됩니다. 2월 24일 한 전 장관 지시로 국방부는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란 문건까지 작성해 보고합니다. 그거랑 무관하게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를 했고 그 병력 동원에 대한 검토의 내용을 보면 위수령 갖고는 약하다. 위수령에 근거해서 사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니 계엄령을 동원해야 법적 논란이 없어진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 사건은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 질의에 따른 국방부의 답변이라는 단선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군과 국방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팩트들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의 보도에는 이러한 중요한 팩트와 입장이 왜곡되거나 누락돼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JTBC가 보도한 위수령과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은 국방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이해하기 힘든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는 이 문건 내용이 애초에 이철희 의원 측에 사실상 전달됐다고 주장합니다. 군으로서는 그 문건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썼기 때문에 문건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내용은 이미 다 전달이 됐다고 보도한 겁니다. 하지만 위수령과 병력 출동 관련 문건이 이 의원에게 전달된 건 작성한 지 1년 뒤인 이달 초였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지난 8일 국방부 법무과 관계자가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에게 제출한 겁니다. 또 이철희 의원은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한 답을 국방부에 요청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을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병력 동원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은 그것은 사실 맞고요.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국방부 관계자도 당시 이 의원의 요청인 줄 몰랐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국회 답변서 성격으로 준비했다면 담당 간부가 이 사실을 1년이 지나도록 모를 순 없습니다. 하지만 SBS는 이철희 의원의 입장도 국방부 관계자의 입장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의원 보좌진과의 전화통화 녹음만 일부 발췌해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SBS가 이 의원 보좌진 인터뷰를 왜곡해 보도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SBS의 주장처럼 이 의원의 요청으로 국방부가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 현재로선 일부 언론에 전달한 한민구 당시 장관 측 주장이 유일합니다. SBS가 국방부 답변서 원문이라며 인터넷에 올려놓은 문건은 이미 JTBC 보도 이후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 공개한 것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이상이 저희들이 파악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수학교를 짓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던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의 모습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오늘 같은 사안을 놓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여전했고 고성과 몸싸움도 반복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습니다. 반년이 흘러 다시 설명회가 열렸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들어가는 길목부터 막아섰습니다. 이기는 상결밖에 안 남는데 조용히 계세요. 겨우 설명회가 시작됐지만 항의가 빗발칩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까? 반대 주민과 장애아동 학부모 사이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그날도 다시 생각나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코스모스 개교가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반대 주민들의 항의는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강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니까 좀 널리 다양한 의견들을 비대위에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어제 전남 신안군 흑산도 앞바다에서 163명이 탄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죠. 승객들이 침착하게 대응했고 주변 어선들이 재빨리 구조 활동을 벌여 더 큰 사고가 되는 걸 막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 속에 긴박했던 순간들을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안개 속에 여객선이 암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거의 올라탄 게 아니라 많이 올라탔네.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꺼내 입습니다. 안개 때문에 구조가 지연됐지만 당황하지 않고 서로 돕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도착하자 한 줄로 여객선에서 내려 구조 어선으로 옮겨 탑니다. 주변에 있던 어선 5척도 사고 소식을 듣고 곧바로 도착해 여객선에 배를 댑니다. 배 빼주시면 거성을 붙일 수 있는데. 암초 때문에 큰 배를 대지 못했기 때문에 어선들이 구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먼저 가죠. 어민들은 여객선에서 내린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다른 여객선으로 옮겨 태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란 승객들은 전남 목포에 도착하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러시아의 한 대형 쇼핑몰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60명 넘게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부모와 함께 왔던 아이들이 많습니다. 연기 때문에 구조 활동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창문과 환풍구 틈새 곳곳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화재 당시 연기가 건물을 가득 덮은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오후 시베리아 케메로보의 윈터체리 쇼핑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쇼핑몰 맨 위층인 4층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을 찾았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형 영화관도 함께 있어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놀이시설에 맡겨둔 부모들이 많아 수십 명의 어린이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유독가스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불길은 1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 어린이가 놀이기구인 트램펄린에서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다 불이 시작됐거나 전기압선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쇼핑몰 내 경보나 대피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을 모두 면직하기로 한 뒤에 피해자들을 어느 정도로 또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산업부가 해법을 내놨습니다. 일단 최종 합격했다가 밀린 것으로 확인된 4명은 바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전형 각 단계마다 피해를 본 80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서 이 가운데 200여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강원랜드 채용 전형에서 부정합격한 226명을 이달까지 퇴출하고 그만큼의 신규 인력을 당시 탈락자 중에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는 800명입니다. 이 중 4명은 최종 합격 대상이었지만 부정 청탁자에 밀려 탈락한 사실이 확인돼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전형 없이 다음 달 중 채용합니다. 문제는 서류와 인적성 평가, 면접에서 피해를 본 796명은 당시 모든 전형에서 점수가 조작됐기 때문에 누가 최종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동등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형을 진행해 직원 220여 명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단 부정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피해 구제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늦었고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강원랜드 선례에 따라 채용 비리가 적발된 다른 공공기관도 피해자들의 재응시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과 자판기가 오는 2020년까지 철거될 예정입니다. 승객들이 오가는데 방해가 되고 대기하는 공간이 모자라다는 이유입니다. 업주들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이 과자 한 봉지를 집어듭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점입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는 이런 매점이 151곳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우선 임대하는 시설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몇 년 뒤면 이런 매점을 볼 수 없습니다. 2020년까지 승강장에 있는 매점과 자판기를 모두 철거하기로 한 겁니다. 승객들 동선과 대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업주들로선 비슷한 조건의 다른 돈벌이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절대 없어요. 몸이 아파서 못해요. 승강장에 있는 자판기 630대 가운데 28대도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대책은 없습니다. 공사 측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 값에 비해서 많은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10대 그룹이 지난해 부동산을 더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부 가격으로 따져도 합쳐서 72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업무용보다 투자용 부동산이 더 늘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10대 그룹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지난해 장부 가격 기준으로 총 72조 6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8,8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업이 새로 땅을 사거나 임대용 빌딩을 많이 샀다는 뜻입니다. 업무용 토지는 64조 9,42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투자용 토지는 9.2% 늘어나 7조 6,480억 원입니다. 업무용 토지는 기업이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 투자용 토지는 기업이 빌딩 등을 구입해 임대 사업을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삼성그룹입니다. 업무용이 7.6%, 투자용이 11.2% 늘었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동 한전부지를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해마다 쌓이고 있는데 지난해 500조 원을 넘겼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농로에서 진돗개에게 공기총 2발을 쏜 뒤 죽지 않자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죽게 한 65살 박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유해 조수 퇴치용 총기를 사용한 박 씨는 들깨인 줄 알았다며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지만 CCTV로 도주로를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허난성 당국은 안양현의 평원지대에서 발견된 고분이 삼국지 위나라의 시조인 조조의 묘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허난성 문화재 고고연구원은 2009년 말에 발견된 동한시대 무덤의 유골과 부장품을 분석한 결과 조조와 두 부인이 함께 묻힌 무덤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키를 탄 사람들이 주황색 눈이 쌓인 언덕을 내려갑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주황색 눈이 내렸다고 BBC 등 외신이 현지 시간 25일에 보도했습니다. 주황색 눈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폭풍과 눈이 섞이면서 발생했다고 기상학자들은 밝혔습니다. 네, 프로야구가 개막하면서 이틀 동안 18만 명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자욱한 미세먼지도 야구 팬들의 열정을 꺾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 뛰는 선수들, 또 소리 높여 응원하는 팬들의 건강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고 야구장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흥겨움 속 불안함도 숨길 순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온몸을 빈틈없이 가리고 뿌연 미세먼지는 괴롭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도 찜찜합니다. 훈련할 땐 마스크라도 써보지만 경기에 들어가면 미세먼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있는 힘껏 달리고 또 날아오르며 가쁜 호흡을 몰아쉽니다. 개막 후 이틀 동안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수준이었지만 프로야구 10경기는 모두 그대로 열렸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2년 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경기위원이 심판위원 등과 협의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지금껏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가 취소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미세먼지의 환경 기준 그리고 예보 기준이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빼곡한 일정. 올해는 아시안게임으로 휴직이 돼 있어 빠듯해 경기 취소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KBO는 경기 취소 규정을 당장 바꿀 순 없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하늘 아래 첫 대학교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산신령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해발 800m 고지대나 허허벌판에 있는 대학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가 있는 풍경인데 이 지자체가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만 열을 올린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산봉우리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3월인데도 그림 같은 설경이 펼쳐집니다. 항공 촬영 장비가 방향을 바꾸자 첩첩 산중 속에 폭 파묻혀 있던 건물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산신령이라고 저희가 너희 막 학 타고 내려오려고 약간 그렇게 놀리기도 해요. 하늘 아래 첫 대학교? 산봉우리와 절벽들 사이로 대학교 캠퍼스가 보입니다.
이 고도계로 재어보니 해발 800m가 넘는다고 나오는데 이는 63빌딩의 3배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학인데 이 때문에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달에만 폭설로 2번이나 휴교를 했습니다. 눈이 조금만 쌓여도 셔틀버스가 다니기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2곳은 거리가 멀어 통학이 만만치 않습니다. 읍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캠퍼스까지는 9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저도 차를 타고 캠퍼스까지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과 탄광을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0여 분을 달려도 캠퍼스까지는 3km가 남았다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산과 도로 외엔 아무것도 없는 길을 한참 달려가자 우측에 대학이 나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도 20여 분이 걸립니다. 여기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겨가면 학교는 눈이 오는 거 정도. 한번 걸어를 가봤대요. 2시간인가 4시간 걸린다고 하지 말라고. 진짜 힘들다고. 캠퍼스엔 아직도 긴 패딩을 입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눈이 쌓여 출입을 막은 곳도 있습니다.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운동장 뒤쪽은 절벽입니다. 여기서 이글루도 만들어 왔고 저기 저 친구랑 그 계단에 쌓인 눈도 치우고 멧돼지가 몇 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캠퍼스 옆 기숙사에선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게 어려워 밤이면 같이 야식을 시킬 사람들을 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습니다. 눈이 오면 갇히게 되거든요. 차량이 통제돼서. 그래서 항상 고립돼서 놀고 있어요. 강원대 도계 캠퍼스는 폐광 발전기금 등 1,200억 원을 들여 지난 2009년 문을 열었습니다. 입지가 학교로 적절치 않다는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의 운영 포기 권고에도 폐광 살리기 여론에 강행한 겁니다. 석탄 산업전사비가 있는 이곳 강원 도계읍은 우리나라 석탄 산업이 시작한 곳입니다. 석탄 산업이 부흥했을 때는 한때 4만 명이 살기도 했지만 인구가 3분의 1로 줄면서 지역 경제도 같이 침체됐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엄청나게 저희 또래들이 많았어서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경제 효과는 예상보다 적고 불편함이 큰 탓에 지자체와 학교는 읍내에 새로운 강의동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불편할 거란 목소리가 큽니다. 어느 강의는 학교에 있고 어느 강의는 밑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몇 년 사이 전국 13곳에 생겨난 산학협력 캠퍼스들도 외딴 입지에 학생들의 불만이 큽니다. 버스가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도 지원해주면 그 차를 타고 나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산업공단의 캠퍼스를 만들다 보니 외부로의 이동이 고려되지 않은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목으로 많은 지자체가 대학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편의는 많이 고려되지 않는데요. 좀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느껴지다. 깊어지다. 감동하다. 더 큰 세상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시작된다.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 야크.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3년 4월 1일 만우절. 그는 마치 만우절 거짓말같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믿기 힘든 죽음만큼이나 잊기가 힘들었던 장면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추모하던 사람들의 물결. 2003년의 홍콩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사스가 창궐했던 시기였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배우를 추모하는 그 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던 무척 생경한 풍경이었죠. 이름부터 낯설어서 더 공포스러웠던 메르스 때도 마스크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갑자기 터진 재채기 한 번에도 옆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던 무서운 전염병.
뻥 뚫린 방역과 엉성한 정부 대처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얇디 얇은 마스크 한 장으로 각자 도생, 즉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봄날 거리에서는 15년 전 홍콩의 거리가 무색할 만큼이나 또 3년 전 메르스의 공포가 강타했던 그 해의 늦봄만큼이나 또 다른 공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거대한 마천루, 제2롯데월드까지 사라지게 한 초미세먼지의 엄습입니다. 봄이라지만 꽃은 피어도 제 색깔을 찾지 못하고 아이들의 연약한 살갗은 무방비로 뚫리게 되는 뿌연 침입자. 그렇게 초미세먼지는 주말을 관통하고 우리의 봄을 관통하고 이제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관통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든 것은 또다시 달랑 마스크 하나. 공교롭게도 3년 전 바로 그 메르스 사태로 온 국민이 공포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당시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한 복면 시위 금지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냉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메르스를 겪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보건학이 아닌 정치학으로 해석하던 시절은 이제 가고 이제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들게 된 세상. 뾰족한 대책도 별로 보이지 않는 지금 차라리 복면 금지법이 아닌 복면 착용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분을 모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좀 걱정이 돼서 사전에 이분을 잠깐 좀 만나 뵙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 불안감은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모신 분은 아산병원의 이세원 호흡기 내과 교수신데 뭐 지금 예상은 하시겠습니다만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보도해드릴 때도 기도, 기관지, 폐포, 또 뇌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세포의 변칙적인 변형을 유발해서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약자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지금 인터뷰에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의사로서 좀 고민이 되실 때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십니까? 환자분들은 증상을 많이 느끼고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 병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병을 유발하고 그것을 나쁘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게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인터뷰를 하기 전부터 약간 좀 맥이 빠지는 네. 기운이 빠지는 그런 네. 느낌이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 얘기할 것들에 대한 사실은 대책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이셔서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이 상책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죠. 네.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어떤 고통들을 호소하십니까? 그 먼지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병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예. 이것은 담배라든가 나쁜 연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노출되고 들어오게 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호흡곤란을 느끼다가 예.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기침이나 가래 혹은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게 되고 예. 실제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지나가게 되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고 실제로 제가 외래 현장에서도 이런 미세먼지가 영향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뭔가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네. 과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미세먼지가 과연 어느 정도의 변인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도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왜 꼭 미세먼지라고 얘기해서
우리 더 불안하게 만드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는 COPD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을 보고 있는데요. 예. 의학적인 근거로 놓고서 본다면 이것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중년을 넘어가서 사망할 때까지 그 생애 주기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주기형이다. 네네. 그러니까 생애 모든 주기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친다. 네, 혹시 맞습니다. 네. 그 연구 결과라든가 근거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가장 어릴 때부터의 근거를 보시게 되면 예.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았던 곳에서 성장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성인은 그에 반해서 이제 깨끗하고 좋았던 공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성인에 비해서 예. 폐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상적으로 20대 초반에 가장 높은 폐기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폐 발달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폐기능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중년에 가고 예. 그렇게 되면서 많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늘어나게 되고 예. 결국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나이가 들게 되면 폐렴이라든가 폐암 이것도 결국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사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생에 태어나서 결국 나이 들어 사망할 때까지 곳곳에 우리 기도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폐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초미세입니까? 미세먼지입니까? 일단 두 가지 다 데이터는 있고요. 예. 근데 초미세먼지가 조금 더 강하게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세포의 어떤 그 변칙적 변이를 가져옵니까?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은 나오고 있지만 예. 그 보통은 세포가 이제 분열하는 시기에 많은 돌연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세포 분열 주기 모든 그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제가 가끔 저 광화문을 지나가곤 합니다만은 네. 미세먼지가 정말 자욱한 날에도 네. 그 광화문 광장에는 많은 가족들이 놀러 나와 계시고 네. 물론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네. 또 특히 아이들도 마스크 없이 뛰놀고 있어서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네. 걱정할 만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마스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그 저항을 충분히 그거에 대한 기도 저항을 충분히 뚫고 말하자면 숨을 쉬시겠지만 예. 또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끼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든가 그렇죠. 또 호흡이 오히려 어려워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다만 그것을 막으려는 기본적인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들 경우에는 그 마스크가 잘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네. 성인용으로 많이 나오니까 아이들용으로 따로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판매되고는 있는데 제가 그런가요? 마스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안 사봐서 그런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외에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예. 심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이라든가 심장으로 인한 급사, 그리고 여러 가지 관상동맥 질환에 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또 뇌의 그 퇴행성 질환, 이를테면 알츠하이머 질환이라든가 예. 파킨슨병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 보고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오고 치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미세먼지, 그건 저희들이 과거에도 뉴스에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뇌까지 갑니까? 그 미세먼지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자 크기로 나누는데요. 예, 예. 그중에 초미세먼지 그리고 그보다 사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뇌 혈관을 사실 폐로 들어와서 폐 혈관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결국 폐라는 장기를 넘어서 뇌라든가 심장 그 전신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요즘처럼 아주 주기적으로 때론 뭐 주기를 따질 필요도 없이 수시로 초미세먼지가 엄습을 하는데 네. 이게 물론 과거에는 통계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과연 이러한 그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영향을 끼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도 사실은 그걸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역학 데이터가 있지만 미세먼지가 결국 많은 지역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예. 최소한 폐기능이 성장하는 게 둔화된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폐암이 증가한다. 이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분명한 것은 그것이 결국 오래 노출되면 오래 노출될수록 안 좋다.
라는 것은 역학 데이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면 됩니까? 그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있어서도 답답한 부분인데요. 예. 결국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나 생명공학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 저희들 의사라든가 많이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을 뭐 분해한다든가 그런 약을 만든다든가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예. 결국은 지금은 당장 짧은 시간 동안에 최소한 몇 년간은 우리가 환경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것을 줄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을 것 같고요. 서로가 조금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결국 우리의 건강을 위한 거고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미세먼지 줄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다른 대책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의 이세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의조차 거치지 않는 개헌안을 민정수석이 확정된 개헌안을 발표를 하고 그것도 시리즈로 3회에 걸쳐서 홍보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개헌안 발의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위헌적인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이다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절차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네, 오늘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의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그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법무부가 아니라 민정수석이 담당을 했다. 둘째는 국무회의 전에 거쳐야 하는 차관회의가 생략됐다.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씩 좀 볼까요? 먼저 민정수석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헌법 자체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죠. 법무부에서 마련할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협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좀 볼게요. 차관 회의를 거치도록도 했는데 이거를 건너뛰었다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무조정실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차관 회의가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네. 우선 원칙은 이렇습니다. 국무회의에 올라가야 할 안건은 그에 앞서서 차관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헌안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차관회의를 통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긴급한 의안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긴급한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부의 재량입니다. 네. 2014년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때 차관회의 없이 곧바로 국무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생략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이라서 위헌이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오늘 심의에 40분가량 정도가 걸렸죠? 네, 단 한 차례 국무회의만으로 발의된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켜졌습니다. 국무회의 자체를 가지고 위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그것이 가는 정치적 함의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율할 부분 조율하고 협의할 부분 협의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을 피하는 인상을 준 것, 그건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네, 정리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했는지 국회 설득에 더 적극적이어야 했는지에 대해선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잡았습니다. 예, 올드보이. 예. 예,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이름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 역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원로급들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손학규, 김종인, 정의화 등 이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을까? 어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예. 우선 앞서 언급한 세 사람과 구체적으로 접촉을 해서 출마 의사를 타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당 일부에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도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지만 유 대표는 출마설은 얘기하지 말라라고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올드보이들이 나선다는 건 이제 그만큼 새 인물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구인난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더 심한 편입니다. 예. 오늘은 충남지사의 이인재 고문을 전략 공천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인재 고문 측에 물어보니까 이인재 고문 측은 고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 결정을 내겠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주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확답은 하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이인재 고문을 잠깐 보면 예. 30년 전인 1988년에 13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배지를 달았습니다. 정말 옛날 얘기네요. 30년 전. 예, 그렇습니다. 당시 출마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계속 당적을 바꾸면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예. 이번까지 합치면 일곱 번째 총선에 도전해서 6번 배지를 달았고 만약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면 그 뒤에 또 도전을 하는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당은 본인이 굉장히 많이 바꿔가지고 그 당 이름을 다 기억할까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곤 했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우리 헌정사에 당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잠깐 내용을 보면 저 때는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13대 배지를 달았는데 예.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계속 당을 바꿨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13대에서 14대에서는 당이 통합된 측면도 있지만 무소속도 나와서 당선됐고요. 지난 2016년에 20대에서만 새누리당 소속으로 낙선을 했는데 예. 재미있는 건 그 앞에 6번은 다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불사조 이인재에서 피닉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개와 미꾸라지의 차이로 잡았습니다. 예. 경찰 얘기입니까? 예, 자유한국당과 경찰이 사실 큰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봤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 또 대표가 다양한 개를 등장시켜서 경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예. 어제부터는 표현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어제 오전 페이스북을 잠깐 보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로 만든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미꾸라지를 누굴 지칭한 겁니까? 울산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던 울산경찰의 황운하 울산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경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울산경찰청만 정치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미꾸라지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틀 전에는 사냥개, 그다음에 다른 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개에서 미꾸라지로 표현이 바뀐 겁니다. 예. 일부러 저건 입에 안 담았군요. 박성태 기자가. 알겠습니다. 예. 그 개라는 표현에 대해서 경찰들이 항의하니까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일단 분리 작전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미꾸라지는 보통 한 마리와 같이 연관돼서 쓰이기 때문에 예. 분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먼저 개라는 표현에 대해서 경찰들이 저렇게 항의 인증샷 릴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수천 명이 했었고요.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경찰들이 같이 항의하는 편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의견까지 합치면 14만 명이고요. 그 경찰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과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도 부담이었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확대 원내대책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비공개였을 때 이런 불만들이 나왔었고요. 예. 경찰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홍준표 대표에게 나왔고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정리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 검찰이 민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가 아닌 김성태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예. 앞서 든 미꾸라지의 비유와 전혀 관련 없이 잠깐 미꾸라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권위 있는 어류 전문 박사는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흐리기 때문에 종종 문제성 있는 어종으로 지적을 받지만 실제 미꾸라지는 모기, 유충 등 해충을 잡아먹어서 유익한 어종이다. 실제로 저렇게 수백만 마리의 미꾸라지를 방류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미꾸라지라는 얘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 얘기를 하더라도. 예. 예. 어감은 좀 나쁘지만 미꾸라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뭐 아무튼 알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5.16은 쿠데타로 잡았습니다. 예. 이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또 얘기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속돼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모습인데요. 2014년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16은 학술적으로나 뭐로나 전부 쿠데타라는 건 분명합니다. 5.16으로 인해서 저희 정치 발전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라는 건 제가 또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의 얘기는 그러니까 쿠데타냐 뭐 혁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쿠데타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기 얘기를 다 구체적으로 풀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저 발언이 다시 부각이 됐었습니다. 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저런 발언을 하고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이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갈등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이병기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당시 안봉근 비서관이 왜 그런 발언을 했냐며 역정을 냈고 이에 대항해 이 전 원장도 화를 내며 설전을 한 사실을 아냐라고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에게 물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둘이 사실은 뇌물 혐의로 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변호인 측에서는 저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신이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저 부분에 있어서. 예. 사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일 때 당시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인사청문회 왔을 때 5.16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뭐 일종의 단골 메뉴였죠. 예,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역사 교과서에도 군사정변이라고 규정된 5.16을 쿠데타라고 부르지 못해서 계속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예. 그나저나 보면 그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장한테 화를 낼 정도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어느 만큼 위세가 있었나 그것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포근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수도권의 비상 저감 조치가 연장됩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제부 기자들이 나와서 최근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소셜 라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I think it's fine building jumbo planes or taking a ride on a cosmic train. Switch on summer from a slat.